자, 138페이지 이제 법인세 케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세라고 불러요. 소비를 해야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들을 소비세라고 하고, 또 우리가 소득 단계에서도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럼 소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득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주체가 우리 자연인이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을 우리는 개인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인격체라고 말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법인 소득세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우리 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있죠. 우리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자, 우리는 방금 제가 말했던 소비, 소득, 그리고 보유 이런 단계에서 세금 명칭할 때는 소득세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세법 이름을 정하면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거는 개인자를 생략해서 소득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리고 법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법인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득세라고 표현했을 때는 어떤 인격체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체가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걸 소득세라고 넓게 광범위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벌어들였을 때 하고 법인이 벌어들였을 때 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달리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이 소득세는 얘는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소득의 원천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녀서 월급 받은 건지, 아니면 퇴직금을 받은 건지, 이자를 받은 건지, 그럼 어떤 형태로 받았든 간에 그 받은 원천을 따져서 그 소득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라고 열거가 되어 있으면 세금 부과하고, 그게 아니면 세금을 부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개인 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에는 이제 어떠한 형태의 부과하겠다라고 과세 대상 소득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반면에 법인세법은 소득의 원천을 따지지 않고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법인 인격체가 순수하게 자기 돈이라고 말하는 자기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원천을 따지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우리 법인세법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회계상에서 우리 단기순이익이라 말하는 손익계산서상의 이익하고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자산이 증가한 거하고는 서로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에서 비용 뺀 것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회계용으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표현하면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의 차이만큼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럼 우리 나중에 그걸 이제 조정을 하는 게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법인세법은 지금 우리 교재에 포괄주의라고 하지만 왼쪽 아래에 과세 대상 소득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 지금 법전에 열거된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조특법 때문에 이제 네 가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거예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건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다라고도 표현을 해도 같은 표현인데, 자, 우리는 회계에서는 회계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냥 사업연도라고 표현하면 법인을 설립했을 때부터 청산할 때까지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현대전자가 있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은 지금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면 구획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나눈 구획을 각 사업연도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회계 용어로 치면 각 사업연도를 그냥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그리고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은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인위적으로 끄는 그 사업연도 중에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과세 대상 소득이고, 두 번째는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자, 우리 법인세법은 법인이 부동산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법인이 팔기 위해서 사는 거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죠. 근데 제조업하는 회사나 일반 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가지는 게 양도소득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팔았을 때의 그 돈은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10%를 더 추가 과세를 해서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요. 청산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뭔가를 샀죠. 그러면 법인세법은 사업하면서 쓰려고 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는 비용처럼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건 우리의 자본의 증가로 처리를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과세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인이 이제 사업을 종료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폐업하는 게 청산이에요. 그럼 청산하게 되면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세하는 세율이 10%, 20%, 22% 이렇게 누진 세율 제도를 소득세처럼 쓰고 있는데, 얘도 똑같이 10%, 20%, 22%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거는 얘는 10%고 나쁜 짓 좀 더 많이 하면 40%를 추가할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기는 그냥 싫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게 과세가 안 된 것들을 나중에 다시 과세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거 볼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청산소득 과세하는 건. 근데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있고 그냥 한 10년 정도 되면 좀 보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 거래처가 청산 하나 없고 세무조사 오기 전에 다시 또 새로 만들고, 이제 5년 되면은 법인 이름 갈죠. 그래요. 5, 6년에 가는 이유가 그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법인을 청산시키고 새 법인 하죠. 여러분들이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럼 연역을 보는 거예요. 연역 보면 회사 이름이 바뀌어온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게 아마 6년 안에 한 번씩 바꿔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바꾸고 왔죠. 그러면 우리 회사 회계 세무 정리는 엄청 꼼꼼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다트 같은 데 가서 우리 회사의 그 사업 보고서들 과거 쭉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단기 순이익이 팍 줄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옛날에 왜 줄었어요 하고 위 사람 물어보면 그때 세무조사 받았어 그럴 거예요. 그런 기업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오랫동안 간 회사들은 그런 풍파도 겪으면서 오다 보니까 안에서 하고 있는 정리를 엄청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계속 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거래처를 내가 맡으면 이거 얘를 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청산부터 설립까지 전부 다 하는 거 몇 번 보면 조금 또 본인의 능력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39페이지에 법인 유형별 납세 의무가 있는데, 자, 우리 교재 보면서 볼게요. 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이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였죠. 근데 그 소득세의 기준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한국에 183일 이상 두고 있는 기준이었고,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은 본점 소재지를 우리 국내에 두고 있냐 아니면 해외 국외에 두고 있냐를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소만 외국으로 이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실질 과세 원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외국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건데,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국 법인에서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있고, 외국 법인에서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자, 영리법인만 가지고 먼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판 거에 대한 것만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외국에 판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삼성전자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막 이야기도 있고, 전에 이재용이 구속되었을 때 재판 그 했을 때 그때 악성 루머가 돌았죠. 그 삼성전자가 본점을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둥. 그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다들 생각하는 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세금 그 본점 이전이 되어 버렸다면 우리 세금이 3배에서 7배 이상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 가지고 내는 것보다 외국에 파는 게 훨씬 더 많겠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써봐야 5천만 개가 안 되는데 걔네들 휴대폰 5천만 개만 팔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은 내국법인이니까 그거. 그런데 삼성전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좀 과거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그 악성루머 아니다라고 막 발표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때 외국으로 본점 옮긴다고 말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럼 애플은 우리나라에 판 거에 대해서만 세금 내지, 당연히 애플이 외국에 판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세금 낼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자, 비영리 법인은 사업을 하는 게 법인은 사업을 고유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으로 둘로 나눠져요. 예를 들면 우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유가 아니고 대학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가 등록금을 받거나 그런 걸 가지고 한 거는 고유 목적 사업인데, 근데 대학교가 우유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 거 아시죠? 무슨 대학교 우유 팔고 막 그러죠. 그런 건 수익 사업이에요. 혹은 부동산 임대업도 하죠. 여러분들 대학교에 요즘 막 커피숍 같은 거 막 들어와 있고 하죠. 그런 임대업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수익 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인세를 부과 안 해요. 등록금 말았다고 세금 내라고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뭐 매일우유, 남양우유, 뭐 서울우유 이런 곳하고 대학우유하고 우리 그 법인이 세금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자유 경쟁에서 당연히 일반 영리법인들이 부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수익 사업 때문에 생긴 돈을 고유 목적 사업하는 대로 다 턴해서 쓴다 그러면 과세 안 하는 또 그런 특별법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데가 파스텔 우유. 거기는 연구하는 거에 대한 고유 목적 사업이 있어요. 낙농에 대한 거. 근데 거기도 우유하고 또 팔죠. 근데 그 돈을 연구하는 쪽으로 많이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치중을 안 하고 올인 안 하고 이쪽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대중성은 없는데 매니아층이 있는, 근데 신기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데가 이제 그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고유 목적 사업 하는 거는 과세 안 하고 수익 사업은 똑같이 내국
비영리법인도 국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그런데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비영리법인도 우리나라에서 것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업에서 본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우리 지금 표에 보시면 오른쪽 두 번째는 토지라고만 적혀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양도소득은 이건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그냥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청산소득 있죠. 이 청산소득은 그 우리 영리 내국법인에만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생각했을 때 애플이 문 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외국 법인은 뭐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우리 알 거고, 근데 내국 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은 왜 과세를 안 하냐면 내국 비영리 법인은 청산을 하게 되면 유사한 단체로 모든 재산을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거에 대해서 과세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소득의 과세 대상이 아니고 우리 내국 영리법인만 청산소득의 과세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번다고 표현한다면 돈 버는 재원이 뭐죠? 세금이겠죠. 그런데 그걸 돈 벌었다고 또 세금 부과하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똑같은 납세 의무자예요. 똑같은 사업자, 국가가 팔든 일반 사업자가 팔든 과세 대상 물품을 팔면 부가세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건 똑같은데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비과세 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업연도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그 회계1급 처음 시작할 때 회계 기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럼 그 회계 기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했던 기억나시나요? 그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우리 정관에서.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정관에 언급 안 하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그게 우리 회계일급할 때 처음에 회계 기간 하는 거였죠. 사실 법인세법은 소득세법하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간을 따라가 주려고 해요. 너네가 하고 있는 쓸데없는 조세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그 기간이 서로 틀리면 쓸데없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따라 주려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첫 시작은 설립할 때 정관에 사업연도를 정하면 돼요. 똑같이. 그런데 정관에서 그걸 안 쓴 거야. 그럼 안 쓰면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거나 법인 설립 신고할 때에 사업연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적어서 신고하면 돼요. 그게 한계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안 하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는 그 사이에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 신청하거나 법인 설립 신고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 1번 기본 원칙은 정관에서 정하고, 두 번째 2번에 있는 게 법인 설립 신고나 사업자 등록 함께 신고하는 게 있고, 이것마저 안 하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이 순서가 있다는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나머지 뭐 의제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교재 143페이지로 가서 이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의 구조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 계산 구조에서 우리 제일 위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우리 처음 보는 용어인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죠. 그리고 나서 아래에 차가감 소득이 있고 또 뭐 더하기 빼기 하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는 방금 봤던 친숙한 글자가 적혀 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까지 만드는 걸 저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나중에 우리 마지막 우리 차가감 차진납부세까지 가는 건데,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1페이지에 세무조정이 있는데, 자, 우리
책 말고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구조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번 회계 기간에 한 거라면 우리는 단기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게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자, 법인세법은 자, 회계상의 수익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수익하고 유사한 개념의 표현이 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입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수익 인식하고 세법이 수익처럼 말하는 입금하고가 100%는 일치 안 하지만 거의 95% 이상은 일치해요. 그리고 비용처럼 이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송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을 하면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법인세법을 처음 법전을 펴보면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정말 성의 없게 적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는 직접법으로 계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평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회계 기준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또 법인세 전용 장부를 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장부를 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얘 입금이야 송금이야 이런 것보다 그래서 너 진짜 얼마 벌었다고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정확하게 산출하면 돼요. 여기엔 관심이 크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목표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계산하다가 얘를 한 방에 얘로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회계 기준인 대로 장부를 썼다가 12월 31일 날 장부에 적혀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이익으로 한 방에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매번 거래 있을 때마다 안 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용어 중에서 이렇게 한 번에 뒤집는 거를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우리 수익이 예를 들어서 회계상 장부의 수익이 1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법인세법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수익이니까 매출이 100원이라 적었는데 법인세법이 봤을 때는 매출이 120원인 거예요. 그럼 얘 둘의 생각이 틀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익을 입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법인세법상의 수익인 입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20원을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100원을 120원으로 바꿔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입금 산입 20원이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입금에 20원 더 넣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입금에 20원을 더 넣으면 이익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매출이 20원 더 늘어나면 당연히 이익은 20원 더 늘어나겠죠. 그럼 얘는 이익의 가산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이번엔 반대로 회계장부의 수익을 100원이라고 했는데 법인세법이 봤더니 입금은 70원인 거예요. 장부에는 100원 벌었다고 적어뒀는데, 그런데 법인세법이 봤을 때는 아니야, 너 100원 매출이 아니고 70원 매출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쪽으로 다가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30원을 빼야 될 거잖아요. 그럼 너 30원은 입금이 아니야 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 입금
불산입 30원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불산입이라는 표현할 거예요. 30원 넣지 마, 그 이야기예요. 그럼 수익을 30원을 줄이게 되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차감적의 효과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익도 이런데 비용도 똑같은 원리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부의 비용을 50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법인세법에 봤더니 아니야, 너 비용 70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20만 원 높여라는 거죠. 송금에 20원을 더 넣어. 그걸 우리는 송금 산입 20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비용을 20원 더 넣으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차감의 성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송금 산입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회계장부의 이익보다 법인세법의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50원에서 50원이라고 장부에 썼는데 법인세법에 봤더니 20원인 거예요. 그러면 너 비용 50원 썼는데 그 비용 50원 아니야. 넌 20원이야. 그럼 30원 비용을 빼서 송금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송금 불산입 30원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30원만큼 비용 아니라고 말하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얘는 가산 효과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위에 이렇게 쓴 말의 의미는 이해가시죠? 근데 제가 이 말 하기 전에 이런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매번 수익 가지고 법인세법이 수익으로 인정하니 안 하니, 매번 비용을 인정하니 안 하니, 그거 따질 바야 그럼 장부 2개 쓰지 왜 그 생각해?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매번 거래가 있을 때마다 난 장부에 제품 매출 얼마라고 써놓고 나서 법인세법이 어떻게 생각하지? 매출 이것만 보나?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겠죠. 우리는 단기 순이익을 한 방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할 건데, 그럼 우리가 얘를 한 번에 계산하려면 이거예요. 우리 이것만 나오면 되니까 단기 순이익에다가 더해줘야 되는 거, 이걸 가산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단기 순이익에다가 빼줘야 되는 걸 차감 조정이라고 해요. 차감 조정. 그럼 단기 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되기 위해서 넘어갈 때에, 자, 위에 가산 조정의 성격인 게 입금 산입하고 그리고 송금 불산입이 이익을 더해주는 성격이었죠. 가산해주는. 그래서 가산 조정에 들어가는 게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이 있는 거고, 차감 조정의 성격인 이익을 줄여주게 되는 거는 우리는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이 이익을 줄여주는 성격이죠. 그래서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은 우리는 차감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법인세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법인세 계산 어떻게 해? 그럼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해주면 아, 이 사람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세무조정은 뭐냐면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하는 거예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은 그냥 가산 조정이다 차감 조정이다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입금 산입을 송금 불산입이라 써도 상관없어요. 송금 불산입을 입금 산입이라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법전에 봐도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전표를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옛날에는
이거 전산회계사라고 불렀어요. 전표권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죠. 학교에서 세법만 공부한 사람한테 제가 법인세 공부할 때 이 용어 선택하고, 지금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하셨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입금 항목이다, 송금 항목이다고 알려주는데, 여러분은 처리할 때 얘를 세금과분과다, 복리후생비다, 비용 처리한 거 알잖아. 근데 이 비용 이제 인정 안 해요 라고 말하면 송금불산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죠. 장부에 또 얘 영업외 수익 처리했대요. 근데 얘 수익으로 생각 안 한대요. 그럼 입금불산입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했던 전제 조건에서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결론은 가산조정, 차감조정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세무조정은 얘네들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입금으로 만들고 비용을 송금으로 만드는 게 세무조정이 아니에요. 우리 세무조정이다라고 하는 건 회계상의 이익을 법인세법상의 이익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만들어주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럼 이거 제가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에서 빼래요. 입금에서 빼래요. 그런데 회계장부에서는 여기서 안 빼고 비용 처리해 버린 거예요. 수익에서 빼야 될 거를 비용 처리했어요. 이익의 차이가 있을까요? 수익에서 줄이나 비용으로 처리하나 이익은 똑같은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수익과 입금도 틀리고 비용과 송금도 서로 틀리잖아요. 하지만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세금은 똑같거든. 그죠? 그래서 세무조정의 기본 틀은 회계상의 이익을 세법상의 이익으로 바꿔주는 거지, 수익을 입금으로 바꾸고 비용을 송금으로 바꾸는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익의 차이도 없는데 매출 늘렸잖아요 하면서 조정하려고 그러면 저 마음 엄청 아플 거예요. 그래서 얘 번 돈이 얼마 차이가 있는데라고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그렇게 따질 거면 평소에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익을 가산조정, 차감조정할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가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거 송금불산이 말인가요? 근데 왜 입금산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라고 말하면 사실 그때 이제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말하겠죠. 이익 차이가 없네. 둘 다 가산조정이니까 차이가 없다. 근데 막상 같이 하면서 컴퓨터에 있을 때는, 컴퓨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신고서라고 말하는 소득금액 조정할 개표는 이 구분 없이 가산조정 쓰는 곳, 입금산이든 송금불산이든 늘 여러분들이 한 군데 쓰고 있어요. 그냥 섞어서. 그리고 차감조정인 곳에 송금산입이든 입금불산입이든 쓰고 있어요. 자기는 경계 없이 둘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쓰고 있으면서 괜히 그 생각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도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할 때가 있고, 세법법전에 대놓고 또 틀리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제 어릴 때 90년대에 교수님도 얘는 그때는 학문적으로 말하는데도 틀렸다고 말하고, 그 뒤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도 아직까지 수정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얘 둘이의 구분에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구분에.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손익계산서를 법인세법은 결산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법인세법은 결산서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책 앞페이지에서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을, 우리가 세무조정을 한다는 건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죠. 그러려면 회계기준에서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우리는 전표를 끊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장부에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분계를 써줄 거예요. 그때 장부에 썼다라는 표현으로 얘를 제가 B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분계, 법인세법이 분계하는 건 아니죠. 법인세법은 이렇게 분계를 원한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앞에다가 T라고 쓸 거예요. 말로는 장부상 법인세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적어드릴 때 항상 세트로 갈 거예요.
그럼 얘 둘이의 차이를 세무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걸 텍스 어저스트먼트라고 해서 TA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인세에 대해서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세무 조정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TA라고 써요. 그런데 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는 말할 때는 디퍼런스라 해서 D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D는 잘 안 쓰고 그냥 TA라고 표현을 할 거니까 그러면 항상 결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장부에는 어떻게 분개한다. 그리고 T 쓰면서 법인세법은 어떻게 분개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 TA라고 하면서 세무조정은 이렇게 된다라고 세 줄이 세트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때.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자마자 BT도 안 보고 바로 TA를 쓰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주 보게 되면. 그럼 그 전까지는 제가 설명할 때 저 용어들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많은 사람들이 넷 인컴이라고 그래서 NI라고 표현을 잘해요. 그리고 각 3년도 소득 금액 엄청 길죠? 계속 이거 구할 건데 계속 말하기 그렇잖아. 그래서 표현할 때 각사소라고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각사소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많이 볼 텐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여서. 그래서 각사소라고 표현할 거고 그럼 세무조정하기 위해서 가산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고 쓸 거 둘 중 하나를 쓸 거고 차감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쓸 건데 글자가 길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입금산입은 그냥 입금이라고만 표현을 할 거고 입금불산입은 입불이다라고 표현할 거고 송금산입은 송금이라고 표현할 거고 송금불산입은 손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세무조정할 때 앞에 이렇게 세무조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얘 지금 얘하고 얘하고는 가산조정이라는 의미고 얘 둘이는 차감조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부터 남들한테 아는 척 하려고 그러면 세무조정이 뭐야? 그러면 가산조정, 차감조정하는 거야. 좀 더 많이 하고 싶으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가산조정, 차감조정해서 각 3년도 소득금액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정확한 세무조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야기하면 그냥 구구절절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좀 길게 이야기했어요. 책 저자는 능력자야. 한 방에 끝냈어요. 보시면 세무조정 적혀 있는 곳에 세무조정이란 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세무상 각 3년도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 줄로 끝내버렸죠. 틀린 말은 아닌데 참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한 줄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보면 자, 다시 보면 결산서당 당기순이익에서 각 3년도 소득금액까지 이거 가지고 제하고 이제 법인세에서 제일 오랜 시간 동안 할 건데 지금 결산서당 당기순이익부터 각 3년도 소득금액 보이시나요? 글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 애가 가산조정이에요. 그럼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적혀 있는 게 차감조정이에요. 근데 얘만이 아니고 그 아래에 법정 우리 사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도 플러스 적혀 있죠. 사이에 얘도 가산조정이에요. 더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각 3년도 소득금액 되기 위해서 당기순이익에다 더해주고 있죠. 얘도 가산조정이고 법정 지정기부금 2월액 송금산입 적혀 있는 애는 얘는 차감조정인 거예요. 근데 그럼 가산조정끼리 같이 모아놓고 차감조정끼리 모아놓으면 되는데 얘는 왜 뒤에 빼고 있냐면 얘네들은 이 바로 앞에 차감 소득 가지고 한도 계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한도 초과라는 글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초과되면 다음에 공제해 주겠다라고 해서 또 뺄 거기 때문에 지금 기부금 이야기 있잖아. 비용이죠. 그래서
이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 계산을 그 위에 있는 이 기부금을 제한 나머지 계산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따로 빼서 다른 곳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따로 적혀 있는 거지. 결국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만들기 위한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인 건 똑같은 거예요. 이익을 더하고 빼는 요소잖아요. 그게 우리는 세무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세무 조정 사실 별거 아니죠? 좀 어려워요? 미안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만 우리 지금 오늘 보고 나면 다음 주에 볼 거잖아요. 그죠? 다음 주 저 만났을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거 한 개. 세무 조정은 이익에서 이익 조정하는 거다. 이익의 차이가 없으면 조정 안 한다는 걸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금 번 거 가지고 세금 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금, 송금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익이 얼마라고. 결론은 그거예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조정에 조금 더 넓게 보고 그리고 오른쪽에 소득 처분까지만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